강원도 취재 기자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 방송 강원 기자회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박수부터 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됐어요. 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또 일이 하나 또 늘었어요. 그렇죠. 네, 일이 또 늘어서 일단 만드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또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규 편성에 대한 좀 각오가 좀 남다른데 더욱 강력해진 좀 비하인드 썰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새롭게 강행했습니다. 강원도 대표 신문사인 강원일보의 이무원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기자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로 19년 차 강원일보에서만 계속 근무해온 이무헌입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데 좀 어떤 선배님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임원 기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수습 기자 생활도 강원일보에서 같이 했었고, 네. 저보다 한기수 선배인데 지금은 법조 출입을 하고 있죠. 예, 그 동안에 뭐 체육부라든지, 그다음에 홍천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춘천시청 담당도 했었고, 지방부 데스크도 했었고,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거친 기자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도 좀 인연 있죠? 저도 이제 춘천시청 출입할 때 네. 같이 제가 또 출입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저보다 연차가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많이 배웠던 이런 선배시고 또 야구를 엄청 좋아하셔갖고 네. 그 야구 예전에 저희 방송에도 야구 관련해서 이렇게 출연하셔서 춘천 그 야구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뭐 되게 잘하시는 예, 선배님. 뭐 특히 지금 저 우리 임원 기자 같은 경우는 강원 기자협회장을 지금 또 맡고 있어요. 네, 회장님이시죠. 아주 중요하신 네. 분이 오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47대 강원기자협회장으로 지난 한 해 말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 주대가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또 47기 강원일보 기자거든요. 작년에 또 제가 47살이었고 그래서 47과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원 기자회견도 네. 적어도 최소 47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주말 원주와 강릉에서 모두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자의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 관련자인 만큼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확산 방지의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조심스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원주 지역에는 방역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취재 뒷이야기로 지금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한동안은 그래도 청정 지역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상황이 좀 어떻죠? 일단 강원도 저희가 뭐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네. 않고 나타난 지역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8개 시군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한 6지역 정도 6죠. 예,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원주를 제외하고 거의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진정기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강원도가 좀 뚫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나 저희 기자들도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코로나19 강원도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보 체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장진철 선배께서는 가셨을 때 취재 현장 가셨을 때 좀 걱정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일단 제가 그 강원도에서 첫 환자가 춘천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담당 기자라서 그날 또 토요일이어서 또 나갔죠. 네. 예, 또 토요일에 전화를 받고 뭘 해라. 예,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일단은 제가 그날 갔을 때 제 동선이 회사에서 그 춘천시청 기자회견을 보고 그리고 강원대병원에 환자가 들어가는 거를 네. 제가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게 뭐 세니 많이 뭐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던 상태였는데 일단 저희는 환자를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강대병원을 딱 갔는데 앰뷸런스가 딱 들어오고 환자가 내리는데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들것이 이렇게 아예 차단돼 있는 들것으로 그렇죠. 딱 해서 들어온 이제 들것이 그러니까 음악 뭐 들것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차단이 돼서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차단이 돼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대병원의 분위기도 되게 다들 그 차가 들어오니까 뭐 병실 있는 데서도 막 내려보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운반하시는 그 운전하시거나 그 운반하는 의료진들도 다 옷을 갖춰 입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많이 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춘천은 아직까지 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정리하면 무서웠습니다. 또 제가 애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울면 또 저희 가족들 다 울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무섭긴 무서웠습니다. 예. 강원일보는 좀 취재할 때 이 상황 좀 어땠나요? 저희도 그 2015년 메르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5년 만에 다시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 연락으로 춘천에 이제 2명이 확진했다 했을 때 바로 비상을 걸어서 너 출근해라. 왜냐하면 그날이 휴일이었거든요. 저희는 금요일 날 올해부터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됐다. 너무 이 경영진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 대표에서 나오시는 그랬는데 이거는 휴무랑 상관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를 이제 공감을 하고 모두 다 출근을 해가지고 주재 기자들은 그 현장에 나가고 우리 저 춘천에 있는 춘천시청 담당 기자 출동하고 저도 사회부에서 이제 데스크 나가면서 조율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워낙에 이전에 막 서울이나 이런 그쪽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그랬을 때 저걸 저렇게까지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 했었어요. 네,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장 기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갔을 때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는 감염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다. 그렇죠. 네. 이거죠. 저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이 감염돼서 확진자가 돌아가셨다는 뉴스 계속 나올 때 보면은 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병, 그냥 건강하신 분이 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지금 언론이 좀 너무 앞서서 이렇게 좀 그런 걸 가리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로서는 앞으로 나갈 때의 보도 방향은 건강한 사람도 여길 거쳤다가 딴 데를 갔을 때 그 약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철저히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항상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제가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살을 좀 보태면 네네. 우리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네, 그 감염내과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3월 1일 그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출연해서 했던 얘기 경쟁 프로그램 아닌가요? 예, 경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 강원도 언론뿐만 아니라 전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보도는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맞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는 누구고 이동 동선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데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이제 임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것하고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사망자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사망을 한 거고 일반인들이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증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사실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분석 기사를 따라 붙여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속보 상황들 또 스트레이트 보도들을 보면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 집계하듯이 오늘은 몇 명이 늘어났고 지금 총 확진자는 얼마고 그래서 또 사망자는 얼마다 여기서 다 그친다는 거죠. 전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처음 발생했을 때 되게 강원도와 각 지자체의 브리핑 내용이 달라서 혼선을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에는 확진자를 뭐 접촉자를 다 했다. 근데 강원도에서 집계한 거는 그게 또 빠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기자들도 혼선이 되고 결국 그러면은 시청자나 우리 독자들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춘천시에서 브리핑을 할 때 처음 이재도 시장이 첫 브리핑을 했는데 또 중계를 했어요. 나를 중계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이런 그 뭐죠? 카페 뭐 이런 데 보면 인터넷 카페 보면 예.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옹알옹알 거린다. 네. 네, 들리지 않는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금요일 이 시간부터 시정명을 코로나19 재난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정부는 시 보건소 모든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배치하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아니 저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 방역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예, 선방을 했다. 사실 초반에 뭐, 너무 좀 심하게 맞았지만 그 이후에 맞고 나서 이제 문매를 맞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우리가 날 것 그대로 생중계도 하고 녹화 중계도 했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뭐 춘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강릉시장이나 원주시장, 뭐 강원도지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이제 강원도지사는 카메라 앞에 많이 서봐서 그런데 네. 각 시장들이 브리핑하는 어떤 디테일이랄까요?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아까 이제 장 기자 얼핏 얘기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브리핑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의 한 부분이지 않았었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는 또 확진자가 좀 다수 발생을 하면서 동선 공개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초반에는 확진자들의 이 그 거주지를 그냥 단순히 동 정도만 나왔는데 주민들이 이 아파트 단지까지 공개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아파트 단지도 나중에는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원주시장도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확진자들의 뭐 동선을 자세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죠. 정확한 역학조사를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네. 그 딜레마 중에 하나는 이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면 명확하니까 그 이외의 그 유사한 업체나 네. 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뭐 이니셜로 네. 익명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대 말하자면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그 일대가 다 피해를 입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기사가 나갔을 때 그 익명으로 나갔었거든요. 항의 전화 엄청 왔어요. 다음 날 왜 그거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업체가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래서 데스크에서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좀 명확한 매뉴얼이 하나 나와서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일보 2월 24일자에 오석기 문화부장이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소설 패스트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알베르트 까뮈의 패스트라는 소설에 대해서 본인이 이번 코로나19 사태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한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과도한 공포심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최소화할 거냐. 사실은 그 개인의 이익 또는 어떤 뭐 특정 정치나 정치권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뭔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 사태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언론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의 이면까지 설명을 해줘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석기 부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결국은 공동체의 안정이 먼저다. 이제 이런 맺은 말로 끝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도한 불안감, 아까 이제 임원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한 70-80%는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된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고. 다만 고령의 중증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누가 갔다는 곳만 가도 내가 마치 감염이 되거나 금방 어떤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없애는 게 우리 언론 보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춘천에서는 또 시의원이 뭐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네, 그렇죠. 그 맘카페 인터넷 카페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어디
시의원 이니셜이 나왔어요. 누구가 신천지 신도다라고 이제 딱 올라오니까 그게 순식간에 3,000명이 읽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3,000명이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 소문을 처음 당한 그 당사자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대응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했는데 고민 해보니까 이 신천지와 지금 코로나19와의 사태가 연관성이 계속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대로 가다가 보면 차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난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아니다, 맞다라고 하는데 반론이 또 나온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이 반론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회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온 사람들. 네, 그게 신천지에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마음 바꿔서 나온 사람. 아, 회심자인데 회심자들이 나는 그 사람한테 배웠다. 뭐 별 소문이 막 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취재가 또 들어간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알아보니 잠깐 들어갔다가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까지 기자회견에서 하면은 또 거기서 또 파생될까봐 그 얘기를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뭐 저도 이제 같이 취재를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시의원 말고 그 가족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전도를 당해서 들어가게 됐고 또 하나는 그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신천지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게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천지는 지금 특이한 게 내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들어가면 제가 하는 지역구로 사람들을 주소 이전까지 시켜줘서 이렇게 표를 밀어주는 이런 게 거의 사실상 이게 드러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물론 두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뭐 신천지가 이단이다 아니다는 사실은 개신교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천지가 본인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아까도 에피소드긴 하지만 춘천의 시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신천지 예배단, 이 교단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다른 부분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쨌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신천지 발로 해서 대규모 감염 확산 사례가 이어졌고 지금도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가 신도인 거를 숨기거나 또는 감염병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거나 사실 이건 뭐냐면 방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 또는 자기 조사를 정당하게 받아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뒤따라져야지 이런 비난들이 없을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빨리 그런 방역 시스템에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이은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죠. 이 선거구 획정부터 4.15 총선 이슈까지 또 입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미녀 변호사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별림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또 강원도 대표 기자님들이 모이신 만큼 또 저는 강원도 변호사를 대표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강원 기자회견 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미녀 변호사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저희가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이제 아니에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럼 강원도하고는 좀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춘천에서 12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 12년이나 된 만큼 이제 강원도의 터를 잡고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변호사회 공보이사도 또 맡고 예, 계셔. 맞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원도 변호사 협회는 몇 분이나 지금 소속이 돼 있으세요? 예, 지금 한 120분 정도 계시고요. 춘천에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 평균 연령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여성 변호사들도 숫자가 늘어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변호사님 앞으로의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7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8석을 유지했고 6개 선거구로 묶인 거대 선거구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새롭게 짜였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그럼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일 새벽에 총선 39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선거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늦게 통과가 되면서 최악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불리는 이유를 좀 공직선거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 법령 자체를 위반을 한 거죠. 네. 예,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난해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이 되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거의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가 이렇게 늦게 정해지면 뭐 기득권에 더 유리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뭐냐면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장지철 기자가 설명을 하겠지만 네. 선거구 자체가 뒤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구가 바뀌어 버리면 내가 다른 선거구에서 다시 바뀐 선거구에서 해야 되니까 기존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지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기를 알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계획해 왔던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구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 강원도만 좀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땐 좀 누더기 선거구가 네, 됐다고 네. 볼 수 있어요. 일단 특히 이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 철원하천, 양구을,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 이렇게 두 개를 나눴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춘천 19개 면동으로 돼 있는 게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입니다. 춘천 지역만 돼 으로만 돼 있지만 있는데, 네. 선거구 명은 춘천, 철원하천, 이름이 양구갑.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을이 춘천의 사북면, 서면, 동면, 신부급, 북산면, 신사우 등 6개를 띄어서 철원하천, 양구와 붙였습니다. 이게 을. 네. 예. 그리고 홍천이 횡성, 영월, 평창으로 붙었어요. 자, 동해 삼척이었죠, 원래.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그리고 이제 속초 고성 양양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인제가 붙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자, 그리고 원주 갑을 원주와 강릉 변함없이 원주 갑을 강릉 이렇게 해서 결국은 8석으로 뭐 늘진 않았고 그냥 기존 8석이 유지가 된 건데 일단은 너무 이게 이렇게 쪼개 붙이기 이 형식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당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선거구 획정 작업을 안을 이제 결정을 해서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1차 안이 나왔을 때하고도 좀 바뀐 겁니다. 처음에 1차 안이 나왔을 때는 뭐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속초, 고성을 붙이는 6개 거대 선거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천을 횡성, 영월, 평창, 정선에 붙여서 5개 지역을 묶는 안이 있었죠. 그리고 춘천을 갑을로 나누는 안. 그다음에 원주나 나머지 또 양양은 강릉에 붙이는 뭐 기형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6개 시군을 합치는 안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전에 이제 장 기자가 설명한 대로 변경이 된 건데,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20대 국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주, 갑을과 강릉을 빼고는 모든 선거구가 다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 6개 시군을 묶은 게 없어졌다 뿐이지 그렇죠. 누더기가 된 거는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춘천은 좀 반응이 어떨지 춘천이 궁금합니다. 제일 피해 지역이라고. 네. 뭐 지금 현역 의원께서는 걸레 맨돌입니다. 라는 네.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이 원래 걸레짝처럼 만들어놨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 사북면, 서면, 동면, 신부구, 북산면, 신사우동 여기 주민들은 그럼 춘천 사람들이 아니냐? 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각 후보들도 이거 과연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어디가 유리하냐? 이거를 놓고 또 엄청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춘천 시민들조차도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홍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야, 우린 왜 맨날 네. 매 선거 때마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우리 인구 7만이 넘는데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되냐 이런 또 의견이 있고 또 이번에 그 해강 지역이 또 쪼개지면서 그쪽에서도 또 이제 난리가 난 거고 뭐 일단은 원주와 강릉 빼고 그리고 지금 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어차피 그 설악권이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다 반발이 좀 있다.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그럼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 내가 지지한 사람이 나와야 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 나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강원도가 너무 홀대 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이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네. 보면 저희 춘천 시민이라서 내 선거구 내가 투표해야 될 곳이 어딘지부터 헷갈리고 네. 과연 내 지역에 누가 나올 것이냐 또 누구를 뽑아야 될 그렇죠. 것이냐부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권자 입장이라면 춘천뿐만 아니라 뭐 홍천, 하천, 동해, 태백 다 해당이 되실 텐데 이 유권자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과연 그렇죠. 적절한 상황이냐 적법한 상황이냐 그렇죠. 의미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적 선거 기한을 지금 거의 10개월, 11개월 이상 늦춰가지고 처리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권이 제대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못한 거죠. 네.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각 정당별로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이해 득실을 너무 계산을 하고 물론 이제 1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서 지금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밀려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만들고 그냥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뭐 그런 피해는 사실은 지역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이후에 이제 강원도 주요 일간지들에서는 좀 어떻게 좀 기사를 썼는지 기사를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헤드라인이 강원도 무시 총선 보이콧 움직임 투표율 더 떨어지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과 투표율을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 지선 때보다 그동안 총선의 투표율이 좀 낮았고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투표율이 더 낮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권자들도 지금 혼란이 된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 투표를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뭐 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건 물론이고요. 네. 지금 그 총선에 출마할 예비 주자들, 그다음에 각 정당의 공천 작업들 다 틀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한 달 남은 동안에 누가 냉정을 되찾고 지금 이걸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21대 총선은 이렇게 확정된 조정된 선거구 변경안에 따라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금 빨리 냉정을 되찾고 빨리 선거 전략을 마련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앞서서 춘천 문제도 얘기했고 홍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폐광 지역도 사실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나눠졌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21대 국회가 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됐잖아요. 이거를 다시 뭐 법적으로 이거를 뭐 반대한다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일부 이제 예비 후보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네. 하겠다, 아. 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됐고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안에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도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고 추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거구가 위헌이다. 예를 들면 뭐 게리맨더링이라든지 너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더라도 기존에 치러진 선거는 유효하고 또 그 이후에 있을 보궐선거나 재선거까지는 지금 이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 그것을 위법사항을 시정해라, 개정을 해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올해의 선거는 지금 선거구 획정된 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강원도 정치권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지금 선거구 획정 논란이 될 텐데 사실은 중앙 정치권은 지금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번 21대 총선부터 도입이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사실 각 당의 지금 전략들이 대단히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례 전용 정당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의석만 가져가겠다. 사실은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막 지금 혼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권자들이 이게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언론에서도 총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 내가 누굴 찍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투표 할 때 여러 장을 찍어야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뭐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뭐고 내가 찍었을 때 어느 투표 후보에게 이 표가 가는 건지도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네. 이걸 설명할 기간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선관위에서도 이런 걸 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좀 그게 좀 의미 듭니다. 예. 저는 이 비례대표제가 이제 지역 대표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투표제인데 네. 이 비례대표제 만든 취지 자체가 물각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그동안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을 확보하겠다 여야 모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면서 이게 더 혼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선심성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 강원도 의석을 늘려주겠다. 결과론적으로 전국의 지역구 의석수를 똑같이 하거나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 의석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물론 아까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도 강원도 의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8석이라는 의석 안에서 인구의 어떤 하한선, 상한선을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가 된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21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뭐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든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지만 원래 취지대로 아까 이제 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비례대표의 어떤 배분 또는 내 표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선거 때를 또 돌아보면은 강원도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제가 이 강원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셨던 이제 후보자분, 이제 네. 당선자분이시죠. 네. 그리고 유권자도 많이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요. 이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 이제 뭐 자신의 뭐 치적 이런 사항들을 사람인지라 좀 광고를 하고 싶고 알리고 싶잖아요. 그 네네. 과정에서 좀 과장되게 문구를 작성을 그렇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았고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김영란법도 뭐 많이 들으시고 해서 기부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 이렇게
다 광고를 다 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지 않는 정당이라든지 음. 되게 얄미운 후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게 화가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칼로 이렇게 쫙 그으신다든지 선거 벽보 그렇죠. 훼손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네. 의외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징역형까지도 규정이 음. 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금형 선고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 경우에는 상당히 그죠. 많은 예. 네, 충격이 될 수 있으니 조금만 화를 낮추시고 표로 심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선거 문화가 개선이 되면서 기부행위라든지 금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유권자분들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걸 받았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즉시 신고도 잘 하시는 그쵸. 편이고 안 받는 걸로 지금 좀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을 취급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급속도로 지금 SNS 활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혹시 좀 네, 팁이 그렇죠. 있다면. 그 후보자들이 SNS나 이런 뭐 예를 들면 무슨 별스타그램이라든지 네. 뭐 무슨 북이라든지 네. 그런 걸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고 다 이제 보좌진들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보좌진들이 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규정을 잘 모르고 이제 본인은 이 정도는 되겠지 또는 다른 후보는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제 뭐 그 문구, 네. 광고 이렇게 뭐 학력이라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렇죠. 또는 이제 기존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이런 공약을 실천을 했다 기존에 했던 그렇죠. 것들 지적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부분에서 좀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례가 많습니다. SNS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마무리에 앞서서 오늘도 좀 거침없이 헤드라인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헤드라인을 쓰면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심사를 예, 알겠습니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헤드라인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뭐 심사 기준 미리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지.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네네. 해주시죠. 또 많이 아니 사실은 뭐 누더기라는 표현을 좀 안 쓰고 헤드라인을 좀 뽑고 싶었는데 네. 사실은 뭐 진짜 덕지덕지 붙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누더기 된 강원도 선거구 민심은 안중에 없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너무 60대. 그래요? 네, 저는 네. 일단은 거대 공룡은 없어졌지만 기형 공룡이 생겼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뽑아보고 거대 싶습니다. 공룡, 예. 기형.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막오른 강원도 총선 최후의 승자는 누구? 그 너무 프랜차이즈. 왜? 이 기자 한번 읽어 같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 이거 선거 구호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골라주실까요? 네,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좀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TV를 통해서, TV나 언론을 통해서 선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다 이제 코로나19 그렇죠. 방송이고 선거에 대한 거는 그 끝에 조금, 네. 조금 뭐 큰 굵직한 것만 나와서 그렇죠. 예. 네, 과연 저는 이제 최고의 저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구인가가 지금 제일 관심사인데 네. 저의 마음을 제일 사로잡은 헤드라인은 김선아 기자님의 누구일까? 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품 같은 건 예, 상품은 따로. 네, 저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